안녕하세요. 저 신영증권에서 제약 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이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이 오신 걸 보면서 아직도 제약 바이오는 관심 주구나. 그리고 이 관심이 굉장히 업계에 있었던 경력으로 굉장히 반갑고, 저희가 이제 주가의 흐름이 외부에 의해서 변동은 있어도 펀더멘탈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보시면서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섹터입니다. 소개받은 바와 같이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활동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제 제약회사랑 바이오 벤처 기업에서 근무를 기획 업무, 그다음에 사업 개발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몸담아 있으면서 체험하게 된 그 업계의 특성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업계의 특성에 따라 이 특성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점을 그냥 좀 쉽게, 근데 전문적이지 않고 그냥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제목으로 제가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 볼륨에서 밸류로. 예, 그게 이제 매출 성장이나 수익성 성장이 아니라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드리고자 이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에서 보시면 이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약 바이오 주가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변화가 됐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외부의 요인을 담지 않았고요. 업계 내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어서 주가가 변동되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담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2015년이냐라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2015년도가 이제 이쪽 업계를 있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미약품이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그러니까 단기간 동안에 글로벌 제약사와 이제 큰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제가 이 이제 주가 주요 이벤트를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있었던 것들을 한미 중심으로 일단은 보게 된다고 하면 릴리, 베링거 인겔라임, 그다음에 사노피, 얀센 이런 데들과 그 면역 치료제 7천억, 항암제 7,500억, 당뇨 신약에 5천억 규모의 그 기술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흐름은 이제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와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지수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시게 된다고 하면 2015년도 그런 계약이 있으면서 이 코스피 지수와는 상관없이 이 변동이 또 상승세에 가고 있었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2016년도에도 이제 한미가 이제 제네텍이나 이런 데랑 이제 계약을 또 큰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베링거 인겔라임하고 계약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이제 2015년도만 해도 이제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까지 높은 밸류를 갖고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게 그게 진짜로 실현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는 이제 제약 바이오가 좀 빠른 감은 있지만 그 정도의 밸류를 받을 만한 실현 가능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섹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또 이제 한번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업계에서도 그런 시각은 있었습니다. 워낙 큰 딜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들이 기술 수출에 대한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면 2016년도에 큰 계약들도 있었습니다.
뭐 동아 에스티팜이 면역 항암제 에브비랑 뭐 6,300억 정도의 규모의 이제 기술 수출 계약도 하게 되고 그렇긴 했지만 이러한 거가 이제 좋은 상승세로 이어가지는 못했고요. 그때 유한양이 그 이제 디스크 치료제 임상을 중단하게 됐고, 녹십자가 혈우병 치료제 임상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한동안 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저점으로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게 유지됐던 게 아니라 많이 좀 주가가 하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삼성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상장을 하고 그러면서 바이오 업계가 진정한 이제 산업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다시 이제 코스피 이제 주가의 그 변동과 이제 같이 좀 흐름을 같이 하면서 반등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얘기가 많이 됐었던 거는 금강원에서 이제 회계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계 감리 제약 바이오 타겟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 감리를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착수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상장하면서 그리고 바이오젠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이런 부분이 회계 위반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아직까지도 지금 결론이 좀 나지 않은 그런 형태를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10일 날 이제 감독원에서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에 대한 그 이제 회계 처리 지침서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모든 회계 이제 투명성이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됐고 이제 모두 다 이제 투자하기에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오늘까지도 이제 주가는 계속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제약사나 이 업계는 어땠냐라는 것을 좀 본다고 하시면 이제 상위 제약사긴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꾸준히 매출 성장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계속 나고 있는 그러니까 수익성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 제약사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고요. 중소제약사도 16년 대비 17년에 특히 9% 이상 성장할 정도로 계속 견고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보시면 좀 이상하시겠지만 이 수익성이 조금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연구개발비에 굉장히 비중을 높게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R&B 비중 확대에 따라서 제약사가 전반적으로 이익 성장이 정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회사의 성장이나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변동을 일으켰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런 이유라는 거죠. R&D의 성과,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변동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R&D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상을 국내에서 하느냐, 해외에서 하느냐, 시작을 했느냐, 종결을 했느냐, 성공적이냐. 또 그리고 이 임상의 결과에 따라서 해외에 수출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진짜로 수출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크게 이벤트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 처리 이슈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게 회사의 수익성 부분하고도 연계가 깊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R&D의 성과 이벤트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글로벌 트렌드에 따르는 R&D 모멘텀이 이어야지만 주가에 큰 변동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한미약품만 꼭 기술 이전을 큰 건 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뭐 한미약품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기술의 개발을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개발을 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만성 질환의 경우, 특히 당뇨병이나 이런 경우에는 약을 이제 한번 질환에 걸리고 나면 거의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효 지속형 제형의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
이 병이 만성 질환이 걸리게 되면 복합 질환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제 복합제, 복합 투여라든지 복합제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게 기술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큰 기술 수출이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항암제에 대한 개발 얘기입니다. 이제 항암제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은 항암제를 투여를 받게 되면 머리가 빠지거나 고통이 굉장히 수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질환에 의한 것도 있긴 하지만요. 처음에 약의 개발을 이제 하게 되면 약이 개발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쓰는 게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케모세라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까지 사멸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뭐 병이 생긴다거나 저하된다든지 기능성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암 세포에다가만 암세포만 딱 표적으로 해서 사멸시키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게 말 그대로 표적 치료제입니다. 표적 항암제.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생존 기간을 이제 연장시키는 효과는 있긴 하지만 치료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제의 개발은 바로 이제 수면 연장에서 치료하는 효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면역 항암제입니다. 네, 면역 항암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체 내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부스팅해서 이제 그 암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암이 발생된 부위까지도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제 면역 항암제의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약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20%만 최적의 효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이라고 하면 유방암 환자의 20% 정도만 이 약이 효과가 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약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그러니까 많은 환자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치료제를 어떻게 이제 처방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에다가 이제 항암제를 같이 투여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이거는 유효 환자의 이제 환제를 많은 부분이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약효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좀 적게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로 인해서 이제 좀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HLB라는 그 회사가 2017년 대비 2017년 초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8배 정도 주가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가치도 이제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한미약품이 그랬고 HLB 회사가 그랬고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R&D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관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점에서 저희가 좀 어렵지 않게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R&D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거, 이게 꼭 신약이 아니어도 됩니다. 의료기기 회사를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진단회사를 보시거나 하실 때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하시게 될 텐데요. 그거는 바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나중에 사업화 되었을 때 가져다 주는 수익에서 이제까지 개발비 투자된 비용을 뺐을 때의 그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상품이라고 하면 이게 개발되었을 때 매출로서 이제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외로 수출되거나 아니면 기술 라이센싱이 되거나 할 때에는 라이센스 수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익이 굉장히 큰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쟁 현황도 지금 사업화되고 있거나 사업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의 경쟁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우수한 기술일 텐데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공률이라고, 이 성공을 하기까지의 기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통 IR들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우리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최소 3년이 걸리는 거를 1년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누구랑 같이 연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IR을 많이 할 겁니다. 이거는 보통 저도 예전 회사에서 그러니까 벤처 회사에 있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제가 IR을 하고 있는데, IR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른 기업과는 달리 내가 가진 그 역량이 어떤 거고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의 다른 회사와의 차별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타겟으로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품 개발에 대한 부분은 이 제약바이오는 다른 IT, 특히 뭐 게임이나 이런 회사랑은 좀 다르게 좀 산업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제약바이오의 그 특성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으신 내용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만큼 돌아오는 가치도 되게 큽니다. 그만큼 모험도 크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약간 이해를 하고 이제 롱텀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장표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그 이제 신약 개발을 제가 특별하게 얘기한 거는 신약 개발의 회사가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런 관점보다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오랜 시간, 그리고 여러 번의 그 인허가와 여러 절차를 통해서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는 이에 다른 것들 제품 개발하는 과정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장표를 넣었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거는 회사 내에서 보통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후보 물질, 약효에 대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합니다. 이제 발굴을 하고 그거를 약효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먹었을 때 안전한지에 대해서 동물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임상이라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으로도 이제 약효 물질을 후보 물질을 선택하는 데까지도 한 3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5,000개에서 10,000건 정도 스크린을 해야지 한 건에서 뭐 2-3개 정도의 약효 물질을 개발을 한다라는 통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개발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약효 물질을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부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정부, 병원, 이제 모든 이제 관련 기관들이 관련 기관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임상이 1상, 2상, 3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1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인한테 투여를 합니다. 환자가 아니라 정상인한테 투여를 함으로써 그 단기 투여 동안에 안전한지, 그리고 안전한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인체의 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 아주 소수의 인력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20명에서 80명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이보다는 사실 더 작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상인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뭐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대학생들 알바 중에서 임상 알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임상 1상의 그 스터디를 하기 위한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내에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예, 임상 2상부터는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 2상의 경우에도 이제 2번을 나눠서 합니다. 이제 2A, 2B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2A는 유효 용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효를 확인하고 유효 용량을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2B는 약효를 입증하고 약물 용법을 결정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규모 환자들한테 이제 그 투여를 해서 진짜 확실하게 이게 이제 약효랑 장기 투여,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약을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 승인과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품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확률을 잘 생각을 해보면, 성공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임상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요.
임상 1상부터는 정부에서 이제 KFDA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통계 수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임상 1상일 때는 10%가 성공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2상에서는 15%, 3상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성공 확률은 50%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3상이 다 끝나고 나서도 허가를 못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이 신약 개발이 굉장히 게임 같은, 약간 도박 같은 그런 거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만큼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성공률에 대해서는 요즘에 많은 스터디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적응증에 대해서 이제 뭐 그게 암이냐, 아니면 암이 아니냐, 아니면 당뇨병이냐에 따라서 그 성공 확률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암 치료제일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 확률이 좀 작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일 경우에 이제 희귀 질환일 경우가 만성 질환일 경우보다 더 좀 확률이 좀 높은, 성공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기술이 문제가 있거나 한 건 아니지만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이나 수정을 하는 단계들을 걸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기술의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의심보다는 이 경험이 이제 부재하거나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IND, 그러니까 임상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몇 번의 수정 보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이 기술이 아직까지는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제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유연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길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작게 좀 표시를 했는데 환자별로 환자 선별을 통해 가지고 임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요즘에는 뭐 IT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뭐 지식이 뭐 발전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예측을 많이들 프로그램이나 컴퓨터에 의존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갭은 있을 수 있죠. 실제 그런 결과를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지 않느냐라는 그런 갭은 있을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환자의 유전 정보를 넣어서 이제 임상 확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실용화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거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제약회사에 파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약회사는 이걸 가지고 이 유전자, 환자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임상을 함으로써 임상 성공률을 높이고 그거에 따라서 성공 확률도 높이고 그리고 기간도 단축시키는 그런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면 좀 투자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희귀 질환을 잠깐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희귀 질환을 연구하고 있다. 근데 사실 희귀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유병 환자가 굉장히 작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희귀 질환을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그 희귀 질환 의약품, 그러니까 희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질환의 치료제보다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의 규모가 전체 오리지널 의약품의 16%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인구의 유병률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전체 7%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7%밖에 되지 않지만 의약품에서는 16%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성장률은 연평균 11%가 성장이 됩니다. 그 오리지널이나 의약품 시장이 그러니까 희귀 질환을 제외한 일반 비희귀 질환의 치료제 시장이 한 5%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는데 한 2배 정도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여기에서 그냥 규모가 커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제 FDA 승인입니다. FDA 조건인데요. 그 허가받은 이 약품 같은 희귀 질환 치료제라고 허가를 받은 약품은 특허권하고 상관없이 7년 동안 독점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신약 개발은 5년을 갖고 있어 독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특허권도 가지고 있어야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 독점권에서 굉장히 큰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혜택입니다.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그 다음에 품목 허가 시 FDA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희귀의약품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투자를 받아서 이제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희귀 질환이라는 희귀 의약품이라고 이거를 인정받는 게 언제냐? 보통의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는 게 3상을 지나고 나서 NDA나 BLA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허가를 받는데요. 이거는 전임상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그리고 사업화 됐을 때는 이런 시장의 그런 우월한 지위까지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런 것을 노리고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얘기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보면 매출 성장도 계속 꾸준히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R&D 비용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뭐 그런 것은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 기술 이전하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다 알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R&D 비용에 대한 수익금은 그러니까 ROI라고 투자에 대한 그 수익률은 점차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R&D 실험실을 만들고 연구 인력을 채용하고 그러면서 고정비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의 그 리턴으로 돌아오는 수익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외부에서 역량을 영입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항상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연차가 지나갈수록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니즈가 더 강한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R&D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 기회가 열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제약사나 벤처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사와 큰 네트워크나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들과 같이 이제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사업화를 많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됐고 우리도 이제 거기에 반열에 올랐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다양한 그 공동 연구 개발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그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 처리 관련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만든 그런 해소하고 그다음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은 제약사나 기업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자 만든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키지 못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지켜라라고 가이던스를 준 거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던 회사들은
이렇게 처리를 하라라고 하는 계도 시간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상반기에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R&D,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수익성에 대한 성장률은 많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자산화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당연히 이게 투자로 쓴 비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비용으로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자산화가 됨으로써 아무래도 이익이 더 증가하는 장점이 있고, 이 자산화가 된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면서 비용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인식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중에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회계 정책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화되는 부분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데 여기의 내용은 뭐 신약은 임상 3상을 개시하면서부터 이제 자산화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그리고 제네릭은 생동성 시험 계획 승인부터, 그 다음에 이제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하는 그 외부에서 검증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기업들을 보실 때 좀 하나의 그 변수? 뭐 아마 제 생각에 올해 내년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변동이 있으면서 기업들이 회계 정책을 좀 세우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발표 준비를 좀 했고요. 나머지들은 조금씩 자료들 보시면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 보시면 상세한 내용은 있으니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